설날 아침 8살 찬이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끼던 옷을 꺼내 입고 서울 반포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가는 길, 찬이의 머릿속엔 온통 그것 생각뿐이었습니다. 친척집 근처에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가 있었거든요. 세뱃돈으로 사 먹으려고 이날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아우 귀여워. 아 찬이구나. 찬이는 그날 차례상 앞에서 절도 이쁘게 하고 어른들께 재롱도 많이 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끝에 저녁 6시경 세뱃돈을 손에 쥐고 형들하고 반포동 상가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향했습니다. 두 시간 뒤에 친척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찬이와 함께 집을 나섰던 형이었는데요. 찬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응급실 침상에 누워있는 찬이의 몸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멎어 있음을 알게 된 부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발성 골절과 그로 인한 복부장기 파열로 대량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일 먼저 차체에 부딪혀서 생기는 몸의 손상을 1차 충돌 손상 혹은 범퍼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보행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아랫다리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근데 키가 작은 어린이는 머리에 주로 손상을 입게 되겠죠. 두개골과 경추, 쇄골 등의 다발성 골절 역시 차량과의 1차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한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슴 부분 피부를 보면 타이어의 폭만큼 피부 및 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역과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바퀴가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걸 역과라고 합니다. 그로 인한 압력 때문에 갈비뼈와 흉골 등의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폐와 간, 비장과 신장 등 기타 장기의 파열 역시 역과로 인한 손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조직이 연하고 늑골의 보호를 덜 받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과 사고로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수분 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1993년 1월 23일인가 그때 설날이었는데 김찬이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 당해서 사망한 현장입니다. 여기가 상가 지역이었어요. 2층짜리 상가였는데 1층에 있는 상가 햄버거 가게에서 형들하고 햄버거를 사 먹고 집으로 그 친척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다가 이렇게 파란불이 딱 킬 때 튀어나간 겁니다. 찬이가 신호를 지킨 거잖아요. 근데 왜 차에 치였을까요? 당시 찬이와 함께 있던 형의 진술을 들어보면 찬이는 그 후 우리랑 같이 파란 불일 때 건너려고 뛰다가 갑자기 차가 끽 소리를 내며 치고 갔어요. 치고 갔다고 했네요. 멈춘 게 아니라 CCTV는 없었나요? 32년 전에는 가로등도 박지도 안 했었고 CCTV나 개인 차량에 블랙박스 같은 거는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럼 목격자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5명이나요. 찬이와 같은 쪽 횡단보도에서 2명의 대학생이 있었고요. 건너편에도 휴가 나온 군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도로에도 택시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이었고요. 목격자 그 대학생들이 처음에 목격했을 때는 신호등이 이렇게 바뀔 무렵에 찬이가 이게 3차선 아니 중간쯤이겠죠. 여기서 찬이를 치고 찬이가 10여 미터 갔으니까 저 글자 있는 데 정도 저 끌려간 것 같아요. 절로 밀친 거죠. 밀고 가다가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차를 한쪽으로 세우는 척하다가 찬이 그 가슴 위로 바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찬이가
사망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머리나 가슴 부위가 차와 부딪히면 바로 도로에 넘어집니다. 그럼 신체 일부가 차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차가 멈추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차량 하부 구조물에 옷 같은 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0m를 끌려간 거예요. 증언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를 세우는 듯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퀴가 좌우로 움직였다고 했어요. 아마 운전자가 뭔가 바퀴에 걸렸다고 느낀 모양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이리저리 돌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엑셀을 밟아 도주하는 과정에서 역과가 일어난 거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몰랐다면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운전자는 분명 충돌 직전 보행자가 있음을 인지했고 제동을 시작한 상황에서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 중에서 이제 택시는 저 반대쪽에서 절로 가고 있다가 사고 나고 차가 도망가니까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따라갔던 거죠. 이수교 가는 방향으로. 도망가면서 바로 차량의 라이트, 즉 조명을 끄더랍니다. 번호판 등도 같이 꺼져요. 사람들이 번호판을 못 보게 하려는 수작이었던 거죠. 그래도 목격자가 5명이니까 뭐라도 봤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통된 증언이 있었는데요. 뺑소니 차량이 G색의 그랜저 차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찬이와 같은 쪽에 대학생 2명이 있었잖아요. 차량 번호 4자리 중 앞에 2자리를 확실하게 봤습니다. 97이었습니다. 건너편에 있던 군인 2명은 더 정확하게 봤습니다. 97 그리고 16이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앞에 있는 고위 번호가 서울 1인 것 같다는 것까지 와. 나왔습니다. 9716 번호로 등록된 서울의 그랜저는 7대였습니다. 첫 번째 서울 1두 9716 차주는 서울 양재동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차주를 조사를 했더니 5일 전에 치질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서 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 차트도 열람해보고 입원 사실도 확인해 봤더니 맞습니다. 두 번째 서울 1, 즉 9716 차주는 성북동에 사는 50대 남성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협심증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운전을 안 한 지 오래된 상황이다. 게다가 설날에는 시집간 딸이 집에 와서 집에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서울 4추 9716 차주는 서대문구에 사는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직업은 사업가. 근데 면허가 없었어요. 이분은 운전기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설날은 운전기사도 쉬어야 되잖아요. 차주도 집에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사건 3일 전에 싱가포르 여행을 가가지고 없었고, 서울 이모 부부는 사건 한 달 전부터 미국에 가 있어서 부재 중이었습니다. 서울 3호 9716 그 차주께서는 삼성동에 거주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사건 당일일 설날에 사업 때문에 지방에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와, 그럼 마지막 한 대 남았거든요. 고위 번호가 1이니까 목격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하잖아요. 네. 차량의 주인은 압구정동에 사는 30대 고 씨였습니다. 여행을 가가지고 집에 없었습니다. 장모 혼자 계시더라고요. 사이가 어디 갔는지 물어봤더니 잘 몰라요. 공교롭게도 그 사건이 난 다음 날이었어요. 고 씨의 회사가 흑석동인데요. 압구정동 집에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사고 지점인 반포인 거죠. 사고 나고 5일 만에 경찰서에 출석을 했고, 설날 오전 10시에 가족들과 노량진에 있는 본가에 갔고 저녁 6시에 자택으로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 형 가족들하고 같이 그 스키장에 갈 계획이었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먹고 잠자리 일찍 든 거죠. 고 씨의 차량의 충돌이나 수리 흔적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흘러가고 마침내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시던 탁 형사님이 이 사건을 맡게 되십니다. 무작정 자료부터 열심히 이제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때 기발난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찬이가 입고 있던 옷에 무조건 무엇인가 증거가 있을 것이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찬이 옷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옷을 다 뒤져보니까 어머, 선명하게 찍혀 있네요. 타이어 자국 저기가 딱 찍혔더라고요. 타이어 바깥 표면에 있는 고무 패턴을 트레드라고 하는데요. 모델마다 그 모양이 다릅니다. 그걸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는 용의자 압축이 가능할 수도 있죠. 탁 형사님은 카센터 수십 군데를 일일이 돌면서 카탈로그를 모읍니다. 그리고 140여 종의 카탈로그하고 찬이 옷에 찍힌 흔적을 국과수로 보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일치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탁 형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비춰야 되니까 전등, 구두약하고 소라고 또 장갑, 실장갑 이걸 준비를 했죠. 란턴을 이렇게 해서 이게 멀리서 이게 비춰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멀리 이렇게 놓고 불을 잘 맞춰가지고 아, 구두약을 타이어에 바르는구나. 그래. 종이에다 찍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국이 나오죠. 그걸 완전 수작업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죠. 타이어를 떠서 찬이오다고 국가서에 의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선뜻 한 거죠. 다 잠들었을 때 밤 12시에 차 한 대 뜨는데 한 2시간 이상 걸려요. 네 짝을 다 떼야 되니까. 이제 몰래 하다 보니까는 제가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경비원이 와갖고 막 소리 지고 그랬어요. 또 밀려서 나갈 때도 있고 밀치고 나가라고 뭐 하고 있는 짓이냐고 막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사건 수사를 하고 있다. 좀 봐달라고. 그래서 탁본을 찍어 보니까 어땠나요? 7대의 그 용의 차량 중에 3대가 찬이 옷에 찍힌 것과 비슷했습니다. 국가서에 다시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타이어 무늬의 굵기, 길이, 간격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서울 이무 9716 차량과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사건 한 달 전부터 미국으로 출국해 있었던 것이 확인됐던 그 부부의 차량입니다. 일찌감치 용의 선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던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부부가 운전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다른 누군가가 운전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겠죠. 도난당한 게 아니라면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에 가까운 사이일 테고요. 부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27살인데요. 회사원이었습니다. 근데 면허가 있기는 한데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장롱 면허라는 거죠. 둘째는 25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운전을 아주 능숙하게 잘한다고 알려졌고요. 그런데 아버지 그랜저는 몰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본인 차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 막내는 23세 대학생이었습니다. 휴학을 하고 군 복무 중이었죠. 형들을 조사하는 당시 부대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고요. 첫째와 둘째를 먼저 불러서 설날에 그 알르바이트 물어봤더니 둘이 같이 친척집에 갔었다고 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랜저가 아닌 그 둘째 아들 차로 다녔다고 2명이 똑같이 진술했습니다. 찬이의 옷에 남아있던 자국은 분명히 이 집이 소유하고 있는 그 갓그랜저의 타이어 자국이 맞았잖아요. 귀신이 꼭 칼 노릇인데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범인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두 형제 모두 모른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둘이 뭔가가 있나 보다. 범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두 형제가 알고 있는 범인은 바로 군 복무 중인 셋째 이일병이었습니다. 바로 국방부 헌병대대 이일병의 외박이나 휴가 여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사건 당일은 물론 그 전후조차도 셋째 아들이 군 밖으로 나왔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당시 용산 국방부 소속 장군차 운전병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부대에 신고 없이 외출이나 외박을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체 어느 부분을 놓친 걸까 고민을 많이 해보니 그 장군이 셋째의 삼촌이었습니다. 일병이었던 셋째 아들은 잠깐 외박을 나가거나 외출을 나갈 때도 삼촌 좀 밖에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그래라 그러지요 승낙을 했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군대잖아요. 하지만 90년대에는 장성급 지휘관들 운전병들이 관행적으로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고 해요. 허술했던 거죠. 군의 그 협조를 얻어가지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일병은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고 태연했어요.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오후 6시에 부대에서 나왔고 6시 40분경 압구정동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서초동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친척 집에 갔던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요. 저녁 7시경에 나와서 삼성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갔다. 거기서 놀다가 밤 12시경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그 사건이 7, 8개월이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뭐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게 일체 없었으니까 사실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별 수 없이 수사 자료를 보고 있는데 택시 기사가 증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수석에 긴 머리를 한 누군가 타고 있었다. 셋째 아들은 당시 유행했던 전형적인 압구정동 오렌지족이었다고 합니다. 놀기도 잘 놀고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에 가서 매니저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한 2서너 장 되더라고요. 머리 긴 여자들만 제가 뽑았죠. 여러 명을 조사했는데 그 한 명이 머릿속에 세게 와 닿더라고요. 26살 먹은 최 씨였습니다. 설날 셋째 아들이랑 나이트클럽에 간 적이 있는지 툭 질문을 던졌더니 순간 눈빛이 흔들리면서 말로는 아니라고 하죠. 제가 그랬어요. 거짓말 하면은 범인 은닉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랬더니 눈물이 긁적거리면서 모든 것을 시인하고 사실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사건 당일 아침부터 셋째 아들에게서 데이트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저녁 6시에 셋째 아들의 집 앞에서 만났고 그랜저를 타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최 씨와 만난 그 셋째 아들은 나이트클럽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쯤 한껏 들뜬 이 일병은 차를 가속으로 달렸던 거죠. 달리는 이일병 눈앞에 횡단보도가 다가왔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햄버거를 먹고 신난 찬이가 형들보다 먼저 길을 건너기 시작했고 그게 찬이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쳤다는 거를 바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옆좌석에 타고 있던 최 씨 말로는 남자친구가 바로 차를 세우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갓길 쪽으로 차를 대는 척 하더니 속력을 푹 내고 그냥 달렸다는 거예요. 그때 찬이를 받고 지나간 거죠. 최 씨가 자수하라고 내 남자친구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맨정신으로는 자수할 자신이 없다. 술을 마시러 나이트클럽에 가자. 다음 날이라도 술이 깨고 나서 자수를 하러 갔어야 되는데 세차하면서 보니까 사고 흔적이 전혀 없는 걸 알게 되고 그냥 차를 자기 집 주차장에 갖다 세워놓고 부대에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셋째 아들은 이날 사고 직전에 환갑제로 악용될 수 있는 감기약을 20알 이상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금지된 약물인데요. 이걸 과도하게 먹으면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사고 수습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일부러 복용한 거죠? 네, 마약 대용으로 먹은 거. 그러니까 완전 최악의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하고 다닌 거지.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던가요? 끝까지 부인하다가 동승했던 최 씨의 증언이 나온 후에야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죠? 군사재판을 통해서 1년 6개월에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사람을 죽였는데? 형사님이 찾는 데만 1년이 걸렸는데 보통 군사법원은 이제 재판관 3명에서 5명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판사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장군이 임명하는 부하들이 나머지 재판관으로 채워집니다. 그 삼촌과 같은 장성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되는 거죠.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뜻이네요?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미쳤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질에 비해 가지고 지나치게 형량이 낮거든요. 죄를 뉘우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까요, 정말? 뒷말이 찬이가 부모를 갈라놨답니다. 그래도 우리 형사님 덕분에 찬이와 찬이 부모님들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찬이한테 내가 네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 지켰다는 것에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완전 범죄는 없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깨끗하게 죄를 씻은 다음에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